금리는 돈의 대여료입니다. 자전거를 하루 동안 빌리면 대여료를 내듯이 돈을 빌릴 때도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금리입니다. 대여료가 비싸지면 아무도 빌리지 않죠. 반대로 싸지면 다들 빌리려고 모여들 겁니다. 금리도 똑같습니다. 낮아지면 돈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올라가면 모두 조심하게 됩니다. 돈의 대여료가 싸지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돈 빌리기가 쉬워지고 기업도 움직이고 개인도 움직입니다. 놀이공원 입장료가 10,000원에서 갑자기 5,000원으로 떨어진 상황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서 분위기가 살아나죠. 경제도 똑같습니다. 돈의 대여료가 낮아지면 시장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갈 때 왜 시장이 힘들까요? 자전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금리는 자전거 기어 단수와 매우 비슷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어가 무거워지고 당연히 페달이 잘 안 돌아갑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어가 가벼워집니다. 그럼 속도가 나죠. 기업의 투자도 페달입니다. 가게의 소비도 페달이죠. 기어가 무거우면 경제는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구매도 공장 투자도 일상 소비도 모두 천천히 쉽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 경제가 굴러가기 편한 것이라면 왜 금리를 올리는 일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시장은 적당히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너무 싸지면 사람들이 돈을 너무 쉽게 쓰기 시작하죠. 대출이 폭증하고 부동산, 주식, 코인이 과열되고 소비가 과잉이 되고 부실 투자가 확대되고 자산 버블이 생기고 마지막엔 인플레이션이 폭주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폭주는 마치 전쟁에 맞먹는 위기라 할 만합니다. 아니, 전쟁은 국지전이라도 되지만 인플레이션은 모든 국민의 지갑 속에서 일어나는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럼 중앙은행은 왜 금리를 올릴까요? 금리를 올리는 건 마치 너무 과열된 파티장의 온도를 에어컨으로 낮추는 행위와 같습니다. 시장이 미쳐서 돈을 너무 쉽게 쓰고 물건 가격을 올려버릴 때 중앙은행은 돈의 흐름을 줄여서 과열된 물가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중앙은행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물가 진정제입니다.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아쉽지만 이런 현상의 역사적 예시는 너무도 쉽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2020년에서 21년 초저금리 시대 후폭풍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렸던 시기죠. 자산 가격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모두가 불장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긴 문제는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생활비가 높아지고 게다가 이때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돈이 싸져서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의 공장들이 멈추고 동시에 각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금을 뿌렸습니다. 물건은 없는데 돈만 넘쳐나니 물가 폭등은 필연적이었던 거죠. 마치 폐쇄된 마트에 돈가방을 들고 때로 몰려간 상황과 같았습니다. 결국 연준은 금리를 엄청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죠. 그 결과는 모두가 예상하시는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2008년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낮은 금리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갭 투자가 만연했고 시세 차익을 본 사람들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자산을 늘려갔습니다. 수익성이 좋아진 은행은 점점 더 대출을 많이 해주고 부실 대출까지 늘어나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광기에 가까운 과열 시장이 되어버렸죠. 결국 주요 투자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미국의 초거대 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까지 무너지면서 그 여파는 10년 가까이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연준, 연방준비은행에서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금리의 인하 인상 시기를 공지하던가 시장을 보고 빠르게 대처하면 될 일이지 왜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지, 이거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적정 금리가 얼마인지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인플레이션 기대, 채권 금리, 유동성 등 수많은 변수들이 만들어내는 그때그때의 적정 금리가 귀신처럼 이미 시장 속에서 항상 떠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그 떠돌아다니는 금리를 관찰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정책 금리로 꽂아 넣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때 연준은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계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실제 구조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금리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시계를 오늘과 미래 두 개로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바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죠. 자, 단기금리는 쉽게 말해 은행의 오늘 먹고 싶은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조정하는 정책금리, 한국으로 치면 기준금리와 같은 겁니다. 이게 경제의 오늘 기분을 나타내죠. 그래서 단기금리는 지금 당장 경제를 어떻게 조절할까 하는 중앙은행의 의지입니다. 그럼 장기금리는 뭘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듣는 미국 제10년물 금리 같은 것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장기금리는 미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만든 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이 땅 하고 정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며 사고파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시장 가격이에요. 쉽게 정리하자면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 장기금리는 시장의 예측에 의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오늘 기분은 좋은데 미래 예보가 오히려 낮아진다? 이건 시장이 야, 지금은 괜찮은데 곧 폭풍우가 올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소름 끼치는 이름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 현상이 뜨면 사람들이 모두 도망치려고 할까요? 정말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미국 금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앞서 말한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왜 전 세계의 보스몹처럼 중요하게 작동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러가 세계 경제의 절대 반지이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 금융의 중력이라고 볼 수 있죠. 중력이 조금만 바뀌어도 지구 궤도가 바뀌듯이 미국 금리가 움직이면 각국 환율, 자산 가격, 자본 흐름이 전부 동시에 흔들립니다. 특히 미국 장기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 투자금이 역시 천조국이지 하고 미국으로 몰리기 때문에 다른 나라 시장은 자본 유출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금리가 자산 가격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크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산 가격은 금리, 유동성, 심리라는 세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 유동성은 시장에 풀린 돈의 양, 심리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 이걸 풍선으로 비유하면 정말 이해가 쉽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풍선 안에 바람이 잘 들어가죠. 그럼 자산 가격이 잘 부풀어 오릅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 바람 넣기가 어려워지고 자산 가격이 쉽게 커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주식, 부동산, 코인이 동시에 식고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 가격이 조금씩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한 번에 움직일 때는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단기금리, 장기금리, 달러, 그리고 자산시장은 서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단기금리가 움직이면 소비, 대출이 즉시 시장에 반영되고 장기금리가 움직이면 미래 기대가 변화하게 되고 미국 금리가 움직이면 달러 강약 변화가 생겨 세계 시장에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가 자산 가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흐름을 한 번에 이해하면 경제 뉴스가 훨씬 쉽고 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영상이 만족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